귀화 연예인 1호인 변호사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 파문이 강남 클럽과 재벌가 연예계를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으로 붙잡은 마약 사범만 1,000명에 달합니다. 강원 산불 엿새째인 오늘 피해 집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설물 피해가 어제보다 4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오후부터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산불 피해 지역의 재발화 위험은 사라지겠지만 이재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생수 사업 수익금 일부가 외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수 공급업체는 외부로 빠져나간 돈이 홍보비라고 했지만 정작 자승 전 총무원장이 퇴임한 뒤엔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지금의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전국 각지의 극장, 놀이터 등 민간인을 대규모 불법 감청했다는 어제 뉴스에 이어서 오늘은 이 과정에 검찰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정보활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정보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경찰 고위 간부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35년 만에 만엔권 지폐 도안을 바꾸면서 구한말 한반도 경제 침탈을 주도한 인물을 넣기로 했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해온 아베 정권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비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세골 위락단지입니다. 대규모 휴양시설이 들어서기로 했던 곳인데요. 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돼 19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강지역 활성화 사업의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고 나면 마약에 연루된 새로운 인사들이 나오고 있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한 은밀한 마약 유통을 시작으로 SK 3세, 또 남양유업 3세 황하나 씨 같은 재벌가의 파문, 그리고 방송인이자 변호사인 할리 씨까지 나오면서 확대 일로입니다. 마약은 우리 옆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전국에서 잡아들인 마약 사범은 벌써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1년 9,100여 명이던 마약범은 6년 만에 1.5배로 늘었습니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귀화한 연예인 1호로 유명한 방송인 하일. 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오늘 오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1차 조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혼자 마약 투약하신 건가요? 할리 씨 체포의 단서는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하면서 나왔습니다. 할리 씨에게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팔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할리 씨를 체포했습니다. 할리 씨는 이달 초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에선 필로폰 투약에 쓰인 걸로 보이는 주사기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할리 씨가 마약 판매자에게 수십만 원을 보낸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모습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직후 이뤄진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정을 위해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로버트 할리 씨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이 발전하면서 마약을 구하기가 더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실제로 접촉해본 판매자는 돈을 받고 40분 정도면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400kg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6배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람과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단 1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마약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서 사진도 보내줍니다. 입금하고 40분 안에 전달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약이 누구에게나 무차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거래는 은밀하게 점조직처럼 이뤄져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일명 던지기라는 수법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졌던 상가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변기 뒤쪽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입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요즘엔 돈을 입금할 때도 대포 통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를 더 강하게 감시하기 위한 보안책이 절실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애초에 이번 마약 파문은 버닝썬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찰은 클럽 VIP 등의 마약 의혹을 조사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약 사건이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인 황하나 씨 사건도 그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황 씨와 버닝썬의 연결고리를 파악했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경찰은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 씨로부터 황 씨와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닝썬 영업 직원이던 조모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 구속된 인물입니다.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최근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자신이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지인들에게서 받은 증언을 토대로 조 씨를 추궁한 끝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황 씨와 언제 투약했는지, 버닝썬에서 투약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모 씨와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지목된 또 다른 조모 씨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황 씨 사건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공식 입장을 내고 황 씨 문제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며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목소리를 변조하긴 했습니다만 이 목소리가 바로 조금 전에 보도해드렸던 조모 씨입니다. 지난 2015년에 저희들이 이 조모 씨를 이미 취재 기자가 만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취재 기자가 정재윤 기자였고요. 당시에는 이제 탐사팀에서 취재하다가 이 내용을 듣고 즉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마약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 특히 주 고객층이 이른바 고위층의 자녀들이고 일부 연예인 이름도 거론된다는 내용을 취재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내용을 밝힌 클럽 직원 조모 씨, 바로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버닝썬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을 취재했던 정재용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시 만나서 녹음했던 내용 중에 보도를 미처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오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버닝썬에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클럽 아레나라는 곳에 있었고요. 예. 이번에 네. 그 아레나도 역시 뉴스에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그러다 버닝썬으로 옮긴 거죠. 네, 예. 옮긴 게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예. 조 씨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에 지난 2월에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네. 황하나 씨하고 같이 이게 투약을 했다 이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일단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 씨가 조 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예. 제가 버닝썬 MD인 조모 씨를 만난 게 지난 2015년인데요. 예. 당시 했던 얘기들 그리고 보도했던 내용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지금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조 씨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이인 이모 씨. 이 마약 사건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고위층 자녀들이 더 있다 이런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클럽 아레나를 찾아갔던 건데요. 예. 당시 조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실명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제 가리긴 했습니다. 네. 조 씨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마약을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 씨는 이 본인이 마약 공급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수사 예. 과정에서도 이런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마약을 이제 그 공급하는 방식까지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조 씨뿐 아니라 조 씨와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 공급책 윤모 씨도 함께 만났습니다. 예. 윤 씨는 공급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일 멍청한 것이 택배 관리. 택배 말고는 걸릴 일이 없는데. 예. 특히 앞서 언급된 이 사회 유명인의 자녀들에게 직접 마약을 공급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 역시 들어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마약 공급이라는 게 언론에 드러난 일부 뭐 유명인,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쉽게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마약 공급책들은 마약을 자주 하는 그룹을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A그룹에는 고위 정치인의 자녀 그리고 대형 병원 이사장 아들 등이 포함이 돼 있고 B그룹에는 가수 그리고 CF 감독 등 연예계 인물들, C그룹은 마약에 중독된 일반인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조금 아까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게 4년 전인데 주로 클럽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주로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 화면을 보면 네, 이런 식으로 150만 원 정도를 내면 방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된 방이기 때문에 이런 방에서 마약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마약 구매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책들에게 실제 마약 구매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취재진이 직접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 예. 구매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아까 이수진 기자 리포트를 봐도 뭐 40분이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실제로 마약 사진도 보내주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실제 이날은 당일은 안 되고 다음 날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당시 정재윤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할 때 정재윤 기자가 기자인 줄은 몰랐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 저희가 어렵게 마약 공급책을 찾았는데 수소문사에서 찾았는데 기자라는 신분을 드러내면 인터뷰를 거절할 것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게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이 상황을 보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일반화됐다라는 것은 뭐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마약을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재해 본 결과를 보자면.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죠.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도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40mm 정도가 내린다고 하니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 났던 지역에 불씨가 다시 살아날 위험은 상당 부분 이제 사라지겠지만 문제는 이재민들의 생활입니다. 비가 오니까 더 고달파질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어제는 피해가 굉장히 심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민들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대피소 앞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마련된 대피소 가운데 가장 많은 이재민이 모여 있는 고성 천진초등학교입니다. 오늘은 76명이 여기서 밤을 보냅니다. 이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1,026명인데요. 이 중 776명은 이런 대피소나 공공기관 연수원 같은 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친척이나 지인 집에 가 있습니다. 대피소 주변으로 구호 차량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피소 모습을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하는 건 이재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주무고 계신데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몇 분을 만나 뵀는데요. 이 씻고 자는 기본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정부와 강원도는 최대한 빨리 이 연수원 같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만간 대피소 생활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 집에 돌아가기까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주택 복구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인데 피해 주택이 워낙 많고 또 완전 무너진 주택도 대부분입니다. 이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라서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 걱정이군요. 피해 집계는 다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피해 규모가 또 크게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피해 신고는 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날 신고가 몰리면서 이 오늘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시설 피해는 어제보다 400건 넘게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피해가 많이 추가됐는데 총 516채가 피해를 본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 비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점포를 보니까 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양도 꽤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곳에도 조금 전인 저녁 7시쯤부터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덕분에 건조특보는 해제되고 또 산불 재발화 걱정은 조금 덜게 됐지만 이재민들의 생활은 역시 녹록지 않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불이 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 산불은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한국전력이 당일 이 개폐기를 점검하고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신주를 그대로 뽑아내 눕힙니다. 끝자락엔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어제 오전 고성 산불이 처음 일어났던 곳에 전신주와 부속물품을 수거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불꽃이 튄 것으로 지목된 전신주 개폐기는 이미 떼어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 개폐기는 한전이 관리합니다. 안전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화재의 책임이 한전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사고 당일 해당 개폐기를 점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사고 당일과 그 전날 사고가 난 척산간 158호 개폐기를 육안으로 검사했습니다. 검사에선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종료한 지 1시간 20분 만에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설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광학 카메라 검사는 2017년 11월 이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강릉과 인제 산불에 대해선 경찰이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산불이 나는 걸 막진 못했지만 그래도 잘 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엔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들의 헌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편지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그중 몇 통을 복사한 겁니다. 이 천진초등학교 3학년 장서희 양은 열심히 불을 꺼준 소방관 아저씨들 덕분에 우리 집이 타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강원 고성 토성면 천진초 학생들이 쓴 편지에는 불에 대한 두려움, 고마움이 담겼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불이 다 없어지니 안 무서워졌죠. 소방관 아저씨 또 큰 산불이 나면 힘내세요. 화이팅! 왜 되고 싶어요? 멋있어서 사람들이 위험하면 구해주고 싶어요. 불을 끄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7일 인제소방서엔 빵과 커피가 가득 찬 상자가 전달됐습니다. 소방관들도 불길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주유소 도착했을 때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더라. 고성 산불 진압을 도왔던 한 대구 지역 소방관의 말입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 중엔 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이 모두 타버린 새내기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인제 산불에 투입된 지난 4일 저녁, 김지연 소방사는 고성에 있는 집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착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제가 국민의 또 안전을 또 지키는 게 제 본업이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어머니 꿈을 이뤄준 소중한 집. 가재 도구가 모두 타면서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버텨준 덕에 주민들 피해는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별한 근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당시 술을 마시느라 회의에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유튜브 방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신 것은 그 다음 날 0시 20분이에요. 화재 발생 후에 5시간 후입니다. 청와대 안에 계시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뭔 대책을 강구하시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초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아니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주장을 복톡스를 맞은 것이 아니냐, 또 재난 위기 상황에 늦게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어제는 뭐 샴페인을 먹어서 수치 때문이 아니냐.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뜬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 특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석연찮은 생수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수 수익금 일부가 제3의 업체로 흘러들어갔는데 조계종과 생수 공급업체는 이 돈이 홍보비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자승 총무원장의 퇴임과 맞물려서 이 비용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이 그래서 홍보비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판매 중인 조계종 생수 감로수는 하이트진로 음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자승 총무원장이 퇴임하고 7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만든 문건입니다. 이 생수 500ml 한 병을 팔면 100원이 조계종의 수수료로 나가고 50원은 정로열티, 즉 주식회사 정이라는 곳으로 빠져나간 현황을 적었습니다. 뒤늦게 이 문건을 발견한 조계종 생수사업 담당자가 생수업체에 정로열티가 뭐냐 묻자 당황해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원래 노출을 안 시키는데 그게 노출이 된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애초 생수 사업을 계약할 때 자승 당시 총무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수수료를 주라 지시했다고 설명한 뒤 자승 원장이 퇴임한 뒤엔 이 돈의 지급을 중단하려 했다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자승 총무원장 바뀌면서 그 업체가 조계종과 생수업체 해명대로 외부로 흘러나간 돈이 홍보비였다면 자승 원장의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됐어야 하지만 자금의 수상한 흐름이 더욱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생수업체 내부에서도 석연찮아했던 홍보비 명목의 돈은 자승 원장 퇴임 이후에도 주식회사 정으로 계속 흘러들어갔고 지난해까지 8년간 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이처럼 조계종의 생수 수익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오늘은 조계종 노조뿐만이 아니라 불교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부로 흘러간 돈이 홍보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그 돈을 챙긴 회사에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동생이 이사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생수에 얽힌 이상한 돈의 흐름, 불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회사의 실질 주체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생수 판매 대금이 자승 전 총무원장 동생이 이사로 활동한 회사로 흘러들어갔지만 조계종은 이호식 전 이사는 주식회사 정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계종의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서 사내이사로 3년을 재직했다는 것이 도리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생수 수익금 일부를 외부로 흘러가게 해 조계종에 손해를 입혔다며 자승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조계종 노조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승 스님은 이제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조계종은 종단 내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노조 간부 3명을 대기 발령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에 나왔던 여성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한 건데 최근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밤 출국을 시도한 데다가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 A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원주 별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조사했지만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은 6년이 지나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A씨를 직접 조사하고자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갑자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A씨의 무고를 뒤에서 부추겼다며 함께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고소는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향후 전개될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피해자들의 증언을 두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김 전 차관이 소환되면 이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올 2학기부터 지금의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들도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2년 뒤인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특목고나 자유형 사립고는 빠집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평균 160만 원 정도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교육부가 학비로 보는 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은 당장 2학기부터 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생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년엔 고교 2, 3학년 전체 학생, 2021년인 내후년엔 전체 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오늘 이러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특수목적고나 자유형 사립고 중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학교들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학비를 내는 특목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또 무상교육이 실시되더라도 교육부가 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나 방과 후 수업료 등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가족들이 본격적인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로 시신을 운구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들 조원태 사장의 3세 승계가 점쳐지지만 많게는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속세가 난관이라는 평가입니다. 안개 속 상황을 반영한 듯 한진칼의 주가도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이틀째,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제 20% 넘게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한때 13%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이더니 0.8%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놓고 갖가지 관측이 나오며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 건 대주주가 주식을 더 사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지분은 2.3%에 불과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조 회장의 지분 17.8%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관건은 거액의 상속세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기본세율의 할증까지 붙어 상속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까지 합하면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2천억 원대로 불어납니다. 그렇다고 한진칼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너 일가의 비판적인 일명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13.5%까지 불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강성부 펀드 측은 고인을 애도하는 기간인 만큼 당장 한진칼 주식을 더 사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분으로도 변수가 많은 승계 과정에선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한진 일가가 외부에서 새로운 우호 세력을 끌어오거나 세 자녀가 분가해 지분을 몰아주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오늘 오전 광주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대체 운항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2개 중 하나는 아예 떨어져 나갔고 다른 하나도 뒤틀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김포를 출발해 광주에 도착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이 흔들려서 거기 그 탑승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놀라시면서 그 앞에 의자를 잡으면서 승객 111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광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편 29편이 결항되거나 대체 운항됐습니다. 승객 일부가 무안공항으로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편하고요, 굉장히. 또 거기 가서도 정시에 출발할지도 모르고 약속은 다 되어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측은 여객기 타이어가 전투기 착륙 장치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 측은 사고가 군 장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 국토부가 조사관을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주공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강풍으로 항공편 수십여 편이 결항된 가운데 제주에서 광주를 오가는 24편이 추가로 결항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가수 로이킴은 오늘 오전 4시 반쯤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지 닷새 만입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입국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새벽에 들어왔고 공항엔 취재진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정준영 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오늘 오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 조만간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소속사의 로이킴을 퇴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로이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김 의사가 유병원 씨 검거를 위해서 민간인을 도청할 당시에 국가시설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에 보낸 공문을 JTBC가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의의 문서에는 실시간 무선 통신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유병원의 무전기 통화 신호음을 잡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은 여전히 좀 남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대검이 2014년 6월 18일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입니다. 피해자 유병원 등에 대해 간이 무선국, 즉 무전기의 상호 간 실시간 무선통신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유병원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종교단체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대상 지역도 신도들이 모여있던 금수원을 포함한 그 부근으로 폭넓게 설정돼 있습니다. 기간도 유씨 검거 시까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문서 아래에는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무선 통신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건 감청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공문이 나온 직후 기무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기무사는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한 감청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이 방안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각 시행됐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유병원이 땅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무전기 신호 존재 여부만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며 감청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검찰이 총장 명의로 보낸 실시간 무선 통신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이게 어떤 성격인지 유선혜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혜 기자. 네. 상호 간의 실시간 무선 통신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네.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이 요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앞서 간략히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좀 읽어보면 금수원, 그러니까 당시 유병원이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곳에 그 지역의 무전기끼리 오간 실시간 통신 내용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건을 저희가 법조인 여러 명한테 보여주고 견해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무전기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감청이라는 얘기인데, 네. 예. 이게 영장 없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안 됩니다.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고 예. 그리고 영장 발부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일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규정입니다. 제7조인데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청 영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감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그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예. 저희가 실제로 국정원이 감청 영장 집행을 요구했던 문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 이제 그 감청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요청을 할 때 보내는 문건인데 일단 감청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이렇게 꼭 필요한 회선이 무엇인지 특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을 얼마 동안 감청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특히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검찰총장 명의로 돼 있는 거라서 검찰 쪽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감청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병헌 씨가 그 당시에 땅굴을 파고 은신해 있다라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땅굴 속에 무전기 신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 감청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만약에 신호가 잡힌다면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만 확인하는 거는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공문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해명입니다. 그 신호만 확인하는 거는 원래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데 예.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어제 공개된 기무사 문건을 보면 검찰의 감청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어떤 관련성은 없습니까? 일단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그 기무사 문건은 6월 17일, 2014년 6월 17일에 나온 것이고 이 예. 검찰의 문건은 6월 18일에 나왔기 때문에 기무사의 어떤 제안을 실행에 옮긴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예. 일단은 시기상으로는 그런데 당시 또 그리고 기무자 근무자들이 지난해 수사를 좀 받을 때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검찰 특히 당시 유병헌 수사팀이었던 인천지검과 우리가 상의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기무사 측이 검찰을 이용했을 가능성 이건 없습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기무사가 당시에 감청을 요청했던 문건을 보면 이렇게 10군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제 기무사 요청대로만 한 거라면 우리가 안성 금수원만 했겠느냐 10군데를 다 했겠지. 그러니까 기무사가 과장한 것이다. 약간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좀 과장하고 아니면 청와대에 그런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검찰을 자신의 공로에 좀 끼워 넣었다 이런 시각입니다. 예. 그러나 기무사가 어쨌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문건 그리고 검찰이 미래부 쪽에 보냈던 공문 여기서 이제 검찰과 기무사의 협력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기무사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불법적으로 정보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걸친 기간입니다. 서초동의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수상한 문건이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경찰청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한 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자 수천 건의 문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다 수상한 문서들을 찾은 겁니다. 과거 경찰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사찰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정보 활동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현직 경찰 간부 이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불법 사찰 정황과 청와대에 보고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3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앞선 2차례 압수수색이 이명박 정부 당시를 겨냥했다면 오늘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현직 경찰 간부인 정모치안 감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주목하는 것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보 담당 경찰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가는 정보는 A, 수석 신령은 B로 분류해서 맞춤형으로 보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칭찬을 받은 경찰에겐 인사에서 가산점을 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치안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을 한 정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 사찰을 정당화하고 정보 수집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신입 직원에게 교육하는 내용으로 볼 만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직보할 만한 내용은 A 보고, 각 수석실로 갈 만한 내용은 B 보고로 분류하는 등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정보 내용은 실적으로 이어졌는데 청와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가산점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역술인들의 국정 운세 전망처럼 황당한 정보까지 담겼습니다. 경찰도 지난해 자체 수사팀을 꾸려 과거 정보 활동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죠. 이서준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이제 공개가 됐죠? 네, 미국 시간 11일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새벽 1시부터 이 2시간에 걸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내외가 만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합니다. 이어서 핵심 강요, 참모가 배석하는 이 확대회담 겸 업무 오찬이 진행됩니다. 예. 북측에 제시할 카드를 논의할 거다. 이건 어저께 이서준 기자하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의제를 공개했습니까? 한미 정상이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 청와대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최종 상태가 무엇인지 이 한미 간 의견이 일치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한미가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이런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 즉 시간표를 합의하고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해나가자고 북한을 설득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북한과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미국을 다녀와서 우리 측이 북한을 만날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 열린 비공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위기에 몰리자 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고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됐습니다. 향후 대북 특사 파견 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을 염두한 발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폼페이오나 볼턴과도 만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무는데요. 이곳에서 정상회담에 앞서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왔던 이 외교안보 참모들을 만나서 이 미국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35년 만에 지폐 도안을 바꾸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지폐 중에 가장 큰 금액인 만엔권에 구한말 한반도 경제 침탈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을 넣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우리나라 첫 근대적 지폐의 초상에 바로 자기 얼굴을 등장시켜서 치욕을 안겨준 인물로도 꼽힙니다. 그동안의 과거사를 부정해온 아베 정권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1900년대 초 발행된 10엔짜리 지폐입니다. 대한제국이 자주적 화폐 조례를 발표한 직후 일본 제1은행이 압박해 내놓은 겁니다. 지폐에는 시부사와 A이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선전기 사장도 맡았습니다. 지폐 발행 당시 일본 제1은행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이권 침탈을 주도하고 스스로 지폐 속 초상으로 등장해 치욕을 안긴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바뀔 만엔권 지폐에 시부사와 A이치의 얼굴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0엔권에는 여성교육 개척자인 쓰다 우메코, 1,000엔권에는 일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타사토 시바사부로를 넣기로 했습니다. 모두 일본 제국주의 시절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일제 식민지배 피해를 입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리비아의 내전 양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이던 국제공항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폐쇄되고 수천 명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관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소식은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활주로에 있는 정부군 헬기는 타이어가 주저앉고 총알 자국에서 연료가 새어나옵니다. 민간 항공기도 발이 묶였습니다.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군벌 하프타르 최고 사령관이 이끄는 반군이 전투기로 공항을 공습한 겁니다. 폭탄이 떨어져 곳곳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이 여행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했습니다. 리비아 수도에 있는 미티가 국제공항은 공습 이후 폐쇄됐습니다. 민간인을 후송하던 의사 2명을 포함해 양측에서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80명 이상입니다. 유엔 등은 하프타르 사령관에게 정부군과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은 반군을 지지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리비아의 내전으로 뉴욕시장에서 텍사스산 원유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중해에 접한 리비아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의 정치적 긴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는 교민과 공관원 철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한 40대 외국인 여성이 폐렴 등으로 숨졌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가게에서 일해온 이 여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다 이미 숨져서 행적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한 여성 보호기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몸이 아프니 도와달라는 40대 외국인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많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못 나눠줬어요. 이 여성은 포항과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달 3일 폐렴 등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숨지기 전에 받은 혈액검사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혈액검사에서도 에이즈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해왔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숨을 거둬 한국에 들어온 이후 어디에서 뭘 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숨진 여성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거처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서 혹시 접촉자가 있는지 지금 그런 확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여성이 언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한 상태로 이후 행적에 대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차선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에 다가가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동승자가 많으면 보험금이 많다는 점을 노려서 동네 후배들까지 태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년 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이 보험 사기는 사고가 유독 잦은 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주행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다가가 부딪힙니다. 일방통행길에선 역주행을 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좌회전 차로를 달리다 직진하는 학원 차량에도 다가가 충돌합니다. 32살 박모 씨 일당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부딪힌 차들입니다. 4차선을 오다가 3차선을 줄어들어요. 그래서 도수 쪽으로 3선을 좀 물렸어요. 물려갖고 핸들 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받아오더라고요. 한 달에 많게는 3번까지 36번이나 사고를 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적게는 6회, 많게는 8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사고를 내요. 하지만 이제 보험사가 다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공통점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동승자가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동네 후배들까지 태우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잦은 걸 수상하게 여긴 한 보험사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결국 3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불을 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제조업체에 불이 난 건 지난 1월입니다. 공장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3대가 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벌인 담배꽁초가 화근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수학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수학을 부르는
해당 직원은 실화 피의자로 입건됐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 K씨가 실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진행했습니다. K씨가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K씨는 팀 회식비 명목 등으로 빌린 것뿐이라고 버텼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직전에 돈을 받았고 실제 회식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무마용으로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금전 거래를 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경남경찰청은 K씨가 받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갈등을 빚던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손을 잡고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 블루를 이달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막차가 끊겼을 때 택시 잡기 쉬워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직접 불러봤습니다. 금요일 밤 12시 30분 서울 종로구청 앞 사거리입니다. 택시 잡기 참 어려운 곳이죠. 여기서 웨이고 블루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자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알림만 뜹니다. 30분이 넘도록 불러봤지만 단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웨이고 택시는 50개 택시 회사가 모인 타고 솔루션즈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함께 만든 서비스입니다. 승객이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목적지가 어디든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웨이고 택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용료 3,000원을 따로 내야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막차가 끊겼을 때 승차 거부 없이 짧은 거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러보니 여전히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겁니다. 현재 웨이고 택시가 200대에 불과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웨이고 택시 기사는 승객 수와 상관없이 일정 시간만 일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굳이 한밤이나 새벽 운전은 안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타고 솔루션즈는 연말까지 차량 수를 3,000대까지 늘리고 손님이 많이 몰리는 지역과 시간대에 먼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72번, 84번.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출석 번호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던 시절이었습니다. 2019년의 교실은 어떨까요? 한 학급당 학생 수는 많이 줄었지만 문제는 한쪽은 너무 많고 한쪽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약 22명인데요. 신도시에선 40명까지도 몰려 있습니다. 40명 정도면 7, 80명이 한 반이었던 분들에겐 과연 그게 과밀인가 싶겠지만 저희 취재진이 직접 비교해보니 수업의 질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효정 기자와 강신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교실 뒷문 끝까지 책상이 이어집니다. 경기도 동탄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는 34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의 협조를 받아 4학년 교실의 2개 반을 각각 34명과 20명으로 채워 비교해봤습니다. 강사가 집중을 유도하는 소리를 세봤습니다. 34명인 교실에선 계속 손을 들어도 좀처럼 발표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나가서 좀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수업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사람끼리 하니까 되게 집중이 쓸 때 시력도 안 좋은데 글씨도 안 보여. 그래서 발표하기가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말하고 싶었던 의견이 앞에서 다 나와버리니까. 과밀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 학교에선 음악실과 미술실도 일반 교실로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900여 명의 학생들이 3교대에 걸쳐서 이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증축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올리려면 내진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수평으로 늘리기엔 부지가 없습니다. 바로 옆 고등학교에는 한 교실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청소도구도 놓을 자리가 없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 학교를 보면 대부분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는 와중에 신도시에선 콩나물 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선 과밀학급은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출산 시대엔 학생 수 부족이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인구를 빨아들이는 신도시는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합니다. 경기 화성, 광교 및 인천 송도 등에선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소벽지에선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학생 수 편차가 커 학교가 학생을 찾아 이동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몰려드는 곳엔 당연히 학교를 더 지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신중하다 못해 난색을 표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지었다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33명으로 보고 교육청별로 이 수준을 넘지 않으면 신규 학교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이나 폐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OECD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이제 마치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 이런 가운데 시도마다 자구책을 내기도 합니다. 서울교육청은 2년 전부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작은 학교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과밀학급 지역에선 초중 통학교도 생겨났습니다. 운동장과 강당을 공유해 교실 공간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같은 학군으로 묶어 작은 학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그리스 인근에 있는 에게해에서 최근 목숨을 잃은 돌고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양보호단체들은 터키 해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훈련 때 가동한 강력한 수중 음파 탐지기가 돌고래 집단 폐사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에게해 연안으로 밀려온 돌고래 사체입니다. 그리스 해양보호단체는 지난 2월 말부터 사모스섬 해안가 등에서 돌고래 사체 15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한두 마리가 폐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도 했습니다. 해양보호단체는 터키 해군 내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열흘간 에게해 인근에선 함선 100여 척이 동원됐고 수중 음파 탐지기도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는 바닷속 물체의 존재나 성질 등을 탐지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강력한 수중 음파는 해양 생물의 청각이나 방향 감각에 이상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년 전 미국 해군은 고래 서식지인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훈련할 때 수중 음파 탐지기와 폭발물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훈련을 계속한다면 만여 마리의 돌고래와 고래가 죽거나 다칠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서 나오는 굉음을 해양 생물들이 피할 방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터키 정부는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프랑스에서 정육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남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식에 반대한다며 벌인 행동인데 최근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육점의 유리창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상점 밖에 종차별을 금지하라는 문구가 빨간 스프레이로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북부릴에서 일부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에 반대하며 정육점을 습격했습니다. 밤늦게 정육점을 향해 돌을 던지고 도살장에 불을 지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종차별을 없애고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마련하라며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급진 채식주의자의 정육점 습격은 유럽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켄트에 있는 한 정육점도 바깥 전체에 육식 반대 구호가 스프레이로 뒤덮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정육점도 동물해방 운동가로 자처한 이들이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정육업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 법원이 20대 남녀에게 각각 10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육점과 음식점을 15차례 공격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업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현재 정육점 연합회 측은 영국 가디언지에 급진주의자들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감독의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 늘어난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마땅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환경자원 순환센터의 굴뚝 외부에 설치된 간이 승강 장치가 멈추면서 노동자 7명이 70m 높이에 1시간 가까이 고립됐다
공사장 관계자들이 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현장에 불었던 초속 10m의 강풍으로 승강 장치의 전원 케이블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70살 A씨가 대형 파쇄기 부품을 교체하던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 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기계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외부에서 기계를 작동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중 배송 사업을 승인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드론 배달은 하루 최대 12시간 허용되며 완전 자동화가 아닌 사람이 조종하는 조건입니다. 배달 물품은 커피와 약품으로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몇 주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탈석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한쪽에서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커녕 기존 주민들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사업들이 오히려 지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통리입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탄광 3곳이 모여있던 대표적인 탄광촌인데요. 그런데 탄광이 사라지면서 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겠다며 이렇게 마을을 조성해놨는데 어떤 모습일지 둘러보겠습니다. 길가에는 연인 조형물이 늘어서 있습니다. 인근에서 촬영했던 드라마의 세트장을 축소해놓은 공원도 있습니다. 기차가 다녔던 철로엔 레일바이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폐광 지역을 되살리겠다며 지난 5년 동안 쏟은 돈은 98억 원. 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주민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 와서 뭐 어디 물 하나 사 먹을 때 제대로 없고 이 돈에 98억 들은 것 같아요. 7년 전 폐쇄된 통리역입니다. 역사를 개조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역 안을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텔레비전들이 쌓여 있고요. 역 안은 텅 비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센터 앞으로 온 우편물들만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역 앞에 있는 식당은 문을 닫았고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식당은 좀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행인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지도 식당 해놔봐 했더니 뭐 그냥 문 닫고 놓은 거지 뭐.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2006년 개장한 태백체험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대표 시설인 탄광사택초는 2년째 보수공사 중입니다. 공사 마감 기한도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사하다 지금 이제 끝났는데요. 아직 뒷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노후돼서 지붕이나 막 처마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잘려나갔습니다. 켜가 다져진 곳엔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표지판은 떨어져 있고 산 중턱 너머로 빈 건물이 보입니다.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2010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정선의 세골 위락단지입니다. 대규모 휴양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해놓고 2010년쯤에 부도가 나가지고 강원랜드로 그나마 상권이 유지되온 사부급입니다. 그런데 상가 곳곳에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의 출입을 거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강원랜드 사이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강원랜드가 카지노 폐장 시간을 오전 6시에서 4시로 바꾸면서였습니다. 4시에 끝나죠, 그죠? 그러면은 4시 반에 또 그 버스 시간을 맞춰놨어. 바로 터미널로 가가지고 그냥 타고 집에 가버리잖아. 여기는 다 죽어버려. 20분 전 강원랜드가 폐장하면서 이 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 뒤편이 식당가고 옆에 있는 도로가 서울로 가는 방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만약에 하루에만 예를 들어서 300 같으면 지금 한 100도 안 돼. 그 정도로 줄었어. 지역 경제가 강원랜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강원랜드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아직도 제대로 틀을 못 잡아가고 있고 또 그런 기미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어떤 그 대책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폐광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만들어진 특별법도 이제 6년이면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적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는 졸속 사업은 결국 지역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재할까요?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후회는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지금 바로 차에 올라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달리세요. 쉐보레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설 때 당신은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퇴근 없다. 우리가 잡아야 돼. 연 이틀 앵커 브리핑을 쉬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내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화 두 장면이죠. 마약 범죄와 이를 쫓는 수사관들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마약 범죄가 이렇게 많이 늘면서 영화와 현실이 교차되기도 하는데 2005년도부터 마약 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일해온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앞서 본 두 영화에 그러니까 독전과 극한직업에 감수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석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 1팀장을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요즘 마약 범죄가 화두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환입니다. 예. 원래 모시기로 했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직접 출연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화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강남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예.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그 방송국까지는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예. 바로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그 사건을 수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로버트 할리 씨가 어제 오늘 크게 이렇게 뉴스가 됐는데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참여를 않고요. 예. 경기 남부청에서 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서 본 영화 독전, 극한직업 두 작품을 감수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김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약 조직과 경찰이 흉기를 들고 싸우는 장면은 좀 과한 것이고요. 예. 실제 거기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애완도 좀 실려 있습니다. 예. 어머님이 기독교 신자인데 아들 칼 맞지 말라고 펜트 속에 부적을 써가지고 넣어준 거하고 예. 딸과 치킨을 먹으면서 자주 못 보는 아빠를 위해서 내가 용의자가 돼야 아빠가 나를 항시 따라다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예. 그런 대사가 좀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극한직업에서 서로 격투신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종 환각 상태인 마약 사범 검거할 때는 몸싸움도 하고 좀 흉기도 휘둘러 가지고 우리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조직대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조금 영화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좀 사례가 있지만요. 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집단으로 이렇게 경찰관한테 돕니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라면 다행이군요. 근데 이 영화는 거의 2천만 가까이 1,600만 명이 그렇게 들어서 크게 히트한 영화이기도 한데 혹시 영화의 흥행을 보시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으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좀 마약을 사례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많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도 호기심에 마약하는 사람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예. 이러한 또 염려스러운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준비한 다음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러나 이미 뭐 저희들이 일부에서 뉴스로 다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주로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로버트 할리 씨는 왜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약이 그렇게 쉽게 유통이 됩니까? 그리고 뭐 2014년 이전에는 그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약 거래를 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인터넷하고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랜덤 채팅, 말하자면은 추적이 쉽지 않은 랜덤 채팅 이런 걸 이용해서 마약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그 일부에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주문을 했더니 40분 내에 도착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주겠다는 마약의 사진을 찍어서 SNS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게 현실에서 있으니까 취재가 이렇게 된 걸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주변을 CCTV를 분석한다든지 그 상대방 검거진 피의자를 이용해서 많이 검거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성 딜러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좀 안심을 한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그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이런 예를 들면 필로폰 제조 공장을 두고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 영화처럼 크게 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발견되기는 없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조 방법을 습득한 후 소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다가니 저희가 적발된 사례는 한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 1팀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일단은 이름만 봐도 생각이 드는데 국내 1호 마약수사 전문 수사관이십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1,400여 명 정도를 검거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마약 사범은 술 취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약을 하면은 환각이나 환청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기 사물에 보이는 게 뱀이 뭐 지나간다든지 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러한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자해를 한다든지 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위험하고 수사관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예를 많이 겪으셨겠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조사받다가니 앞에 있는 우리가 송곳으로 자해를 한다든지 칼로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전에는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뵙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팀장님의 얼굴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 언론을 통해서 좀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가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얼굴이 알려주셔도 됩니까? 사실 얼굴이 알려지면은 현장에서 뭐 잠복하거나 소재 수사할 때 상대방 마약 사범들한테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모자를 쓴다든지 뭐 옷을 간편하게 입는다든지 그러한 변장을 또 수시로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허락을 받고 이 사진을 내고 있는데 사진을 괜히 냈습니까? 저는 마약 수사도 오래 했고 경찰 경력도 오래 됐기 때문에 저는 주로 후배들 마약 수사하는 절차를 어떤 방법이 효과적으로 하는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요. 뭐 알겠습니다. 큰 어떤 말씀인지. 저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요즘 하도 그 마약 사범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직접 일선에서 부딪히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인 서울 시경 광역수사대 마약수사 1팀장 김석환 팀장을 잠깐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두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학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팀은 궤변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전 씨 주장부터 좀 다시 볼까요? 네, 회고록에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조비오 신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 왜곡, 가짜, 허위 진술, 거짓말 등도 회고록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전 씨 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거나 문학적 표현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라면서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오늘 관련된 판례를 다 조사를 해봤다면서요? 네. 결과가 달랐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학적 표현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또 풍자, 비유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즉 문학적 표현을 썼더라도 사실적시로 볼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 의미와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 독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뭐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전 씨는 이 자체를 다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되겠죠? 네, 충분히 종합적으로 가만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명예훼손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차명계좌 발언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인용했다, 의견이다 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고영주 변호사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내면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민사재판에서는 위자료 판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네, 전 씨가 최근에 2년 동안 회고록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내놓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궤변이라고 판정을 했죠. 네, 첫 번째 표현의 자유, 두 번째 출판의 자유.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 팩트체크했고요. 민정기 전 수석이 대필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필했더라도 민형사 책임은 있다라고 이미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문학적 표현 주장도 판례로만 보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반대는 아니다로 잡았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소방관의 국가직 환대요. 오늘 국회에서는 정문호 소방청장이 상임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시급하다. 현재는 지방직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예산과 인력, 장비가 다르고 또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소방관 중에 약 1% 남짓만 국가직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지난해 말에 관련법이 막 통과되려고 할 때 반대해서 안 됐다라면서 야당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요. 예. 그러자 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중앙직으로 국가직으로 진행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 그리고 저도 찬성하고 있고요. 불이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예, 중앙직이 아니어서 불을 못 끄냐라고 했지만 국가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법안 소위에서 사실 반대한 것은 아니고 야당 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회의 자체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예. 그때 왜 빠져나갔어요? 그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당시에 물론 야당에서는 국가직화에 대해서 인사권 조정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면 통과는 되는 걸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데요. 제가 자유한국당의 한 핵심 당직자에게 물어보니 경찰은 자치경찰 하자고 하면서 소방은 왜 다시 국가직화하는 거냐, 모순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권력 분산이 핵심이고 소방은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야당도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4월 국회 날짜도 못 잡고 국회 자체가 파행이어서 예. 이 부분이 제일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국가직 아니면 불 못 끄냐라는 얘기도 아까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사실은 그게 이제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처우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승만 도시락으로 예.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사실 꽤 얼마 전부터 배포됐던 도시락인데 오늘 한 보도에 나오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예. 편의점 도시락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 스티커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승만 써 있습니다. 밑에 네 줄은 자세히 안 보이긴 하지만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구미위원회는 설립했다. 몇 가지의 치적들이 있습니다. 예. 해당 업체가 편의점 업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급 이상 47명의 명단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도시락에 넣어 알린 겁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 여론은 좀 분분했습니다. 제가 몇 개의 반응을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반응을 한두 개를 보면 불매운동 조짐이 보일 것 같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도시락에 대해서 기분 탓인가 구성이 왠지 부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맛도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 도시락만 리콜하면 될 문제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좀 있었는데 예. 일부에서는 도시락 가지고 뭘 하냐 좀 너무 오바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맛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도시락이 뭐 누구 도시락 앞서 이제 47명에 대해서 누구 도시락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팔던 도시락에 스티커만 끼워 넣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도시락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팔던 여러 종류의 도시락에 예. 무작위로 해서 여러 명의 스티커를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갈비 양념 치킨 도시락도 있지만 이승만 반반 치킨 도시락도 있고 따로 사람에 따라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 참 느낌이 묘하긴 하네요. 예. 아무튼 뭐 그 사람들 뒤에 도시락 이름이 쫙 붙다 보니까. 예.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게 판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체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47명의 명단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명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스티커로 제작했을 뿐이고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혹시 만약에 선정에 관여해서 47명 중 자의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만 뺐으면 기준이 뭐냐 또 논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요. 하지만 나중에 탄핵된 데다가 거의 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탄핵됐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있죠. 위임 통치를 찬성하고 거의 상해에 가지 않아서 한 번 정도 가고 안 가서 탄핵이 됐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에는 반민특위를 탄압하고 또 독재 논란이 있어서 독재 평가가 있어서 많이 논란이 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기념일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는 사실 이승만 건국절 주장에 대한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승만 도시락은 어쨌든 양쪽에서 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개머리판이 불량할 때로 잡았습니다. 소총의 개머리판? 그렇습니다. 개머리판은 총을 발사할 때 어깨에 붙여서 반동을 줄이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이 새로 준비한 신형 기관단총의 개머리판에 좀 불량이 있다고 합니다. 결합부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군용어로는 이격이 생겨서
총을 발사할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일부 장병들이 사비로 개머리판을 구해서 쓴다는 제보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요? 그렇습니다. 만약 예. 이 부분이 제가 국방부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사비로 구입하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겠죠. 만약 사실이라면 예전 군대에서 선임병들이 신입 병사를 골릴 때 총은 사가지고 왔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총의 불량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물어보니 결합이 손쉽게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쓰면 되는데 예.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약 300명의 병사가 시범 운용 중인데 시범 운용이라는 것이 이런 불량들을 체크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고 나중에 정식 보급할 때 수정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관단총은 사실 불법이 아니면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앞서 말한 개머리판을 사비로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좀 의문인데요. 예. 국방부에서는 제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 그쪽으로 알아봐서 구매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그 개머리판은 원래 용어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어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알아봤습니까? 예. 예전 화승총에서 총에 발사될 때 탄약 부분을 쏘는 부분이 개의 머리와 닮았다라는 추정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개 머리다. 영어로서는 독 헤드라고 쓴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설이고요. 국립국어원 죄송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좀 유력한 설은 턱을 괴다할 때 괴다가 뭔가를 지지한다, 예. 고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괴머리판이라는 말이 있었고 예. 여기에서 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실제 개머리 못이라는 부분인데 아직 멀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 철도에 철도에 나무에 지침하는 못을 개머리 못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는 괴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 예. 것으로 보입니다. 사족이 더 긴 비하인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네, 지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쯤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엔 5에서 20mm, 충청과 남부 지역엔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돼서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대체로 좋을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amount of money in my hand can pay off the debt I leave behind. Don't know where I'm going, got no plans, but I'm looking for a place I can